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아내의 목소리. 회사 지분까지 뜯어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신혼의 눈물도, 사랑의 속삭임도 전부 거짓. 저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를 빨아먹을 먹잇감. 하지만 지옥에는 저만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신음하던 또 다른 희생양. 우리는 침묵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날, 명절 아침.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천국을 지옥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탐욕이 파멸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중견 건설 회사를 일군 사람입니다. 20대 때 현장 막노동으로 시작해서 30대에 독립했고 40대 초반인 지금은 직원 150명을 거느린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진심 어린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었던 유진을 만났을 때 그녀의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 수수하지만 따뜻한 미소, 그리고 제 성공 스토리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들어주던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유진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였죠. 제 친구들은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 날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선택해줘서 평생 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3주가 지났을 때 처음으로 처남 준혁을 만났습니다. 유진의 오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저희 신혼집에 나타났는데 첫인상부터 불편했습니다. 한낮부터 집에 찾아온 것도 이상했고 제 집을 둘러보는 눈빛이 마치 물건 값을 따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사업에 실패했다며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처가 식구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달만 힘든 거겠지, 곧 자리를 잡겠지 생각하며 건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준혁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3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액수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유진은 그럴 때마다 오빠를 감싸며 제게 부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당신은 여유가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준혁의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이제는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달라는 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 차를 사야 한다며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신차를 사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 격에 맞는 차를 타야 한다나요. 그 다음에는 고급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라며 억 단위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유진이 나섰습니다. 오빠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우리도 편하지 않겠냐며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평생 우리 탓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준혁에게 준 돈만 해도 3억 5천이 넘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단 2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갔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 놀러와서는 제 명품 시계를 보더니 자기도 똑같은 걸로 하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형부가 좋은 거 차고 다니는데 자기만 초라하면 안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만족할 줄 모르는 밑빠진 독이라는 것을요. 더 충격적인 건 유진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준혁에게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려 하자 유진이 돌변했습니다. 결혼 전 그 따뜻하고 순수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돈이 많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냐고, 가족 하나 못 챙기면서 무슨 대표냐고 말이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유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주말에 나가면 그 시간을 이용해 제 서재를 뒤져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준혁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또 돈을 요구하러 왔을 때 정확하게 제 비상금 액수를 알고 있더군요. 5천만 원이요. 유진이 알려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유진과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몰래 확인하고 오빠에게 알리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유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오빠는 내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오빠를 먹여 살릴 돈줄이 필요했던 거라는 걸요.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던 어느 날, 저는 준혁의 아내 혜린을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명절 때 처가에 갔을 때였습니다. 혜린은 혼자서 1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장모님도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이 늦다고, 간이 싱겁다고 트집만 잡았습니다. 혜린의 손은 화상 자국과 베인 상처로 가득했고 얼굴은 수척하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혜린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일어나서 이것저것 갖다 주고 설거지하고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태연하게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 형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준혁이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먹여 살리는 게 누군데 입이 나와. 시집 온 여자가 시댁이라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이죠. 장모님도 거들었습니다. 혜린이가 가난한 집에서 시집 왔으니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혜린의 눈을 봤습니다. 체념과 절망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처지였으니까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혜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며 명절 때 민망한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냐고,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혜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인간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준혁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자기만 갖은 고생을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혜린의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도 준혁은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했답니다. 결국 혜린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병원비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준혁에게 준 3억 5천만 원 중 단 한 푼도 혜린에게는 가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혜린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혜린의 친정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할 때 저는 유진 몰래 돈을 보내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유일한 동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요구는 이제 제 개인 재산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유진과 장모님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셋이 함께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준혁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회사 지분 10%를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공짜로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제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회사이고 150명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나섰습니다. 사돈이 그렇게 매정하게 구냐고, 우리 딸 데려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주제에 이 정도도 못해주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진도 눈물을 흘리며 오빠 좀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3억 5천이 넘는 돈을 퍼주고도 모자라서 이제 회사 지분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입니다라고요. 그날 이후로 처가 식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를 인색한 사위, 가족도 못 챙기는 냉혈한이라고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유진은 제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에게까지 제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린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꼭 만나야 할 게 있다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혜린을 만났습니다. 혜린은 큰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준혁에게 송금한 모든 내역, 그리고 준혁이 그 돈으로 한 일들이 자세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준혁은 제가 준 돈으로 도박을 했고 고급 룸살롱을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여자들에게 명품을 사주며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업을 한다던 돈은 단 한 푼도 사업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진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준혁의 도박도 바람도 다 알면서 저한테는 숨기고 오빠를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유진은 준혁에게 제 회사 내부 정보까지 빼돌려줬습니다. 준혁이 제 회사 지분을 요구한 것도 다 유진이 정보를 준 뒤 계산해서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이 지옥에서 나갑시다. 저도 더는 못 견디겠어요. 우리 함께 싸워요. 저는 혜린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체념이 없었습니다. 결연한 의지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재산 분할 소송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혜린도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재산을 보호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개인명의 재산을 신탁관리로 돌렸습니다. 유진이 제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준혁과 유진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유진과 준혁은 거의 매일 통화하며 제 돈을 어떻게 더 뜯어낼지 의논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죽으면 보험금과 회사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대화까지 녹음됐습니다. 혜린도 움직였습니다. 준혁의 도박 장소와 바람 피우는 여자들의 신상, 빚진 사채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2달 동안 완벽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처가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혁, 유진, 장모님, 수혁 부부, 그리고 몇몇 친척들까지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준비한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모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위가 오늘은 무슨 좋은 소식을 가져왔냐고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꺼내 하나씩 테이블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혁에게 송금한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3년간 총 3억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준혁의 도박 기록, 룸살롱 출입 내역, 바람 피운 여자들과의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준혁에게 제 회사 정보를 빼돌린 증거, 그들이 제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나눈 대화 녹음 파일까지 전부 공개했습니다. 장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냐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저를 ATM 기계로 본 사람들이 감히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제가 이혼 소장을 테이블에 던졌을 때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진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재산 분할 소송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형님한테 잘못했습니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알아서 줬다고요? 협박과 강요로 뜯어낸 거면서요? 이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될 겁니다. 바로 그때 혜린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있던 혜린이 갑자기 일어서자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혜린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 이혼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기겁했습니다. 뭐? 네가 무슨 배짱으로? 혜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5년 동안 저한테 한가정 폭력 기록, 생활비 한 푼 안 준 증거, 제 친정을 무시하고 모욕한 녹음 파일, 전부 다 있습니다. 장모님이 혜린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에 시집와서 먹여준 은혜를 모르고. 혜린이 웃었습니다. 은혜요? 5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요? 이제 끝입니다. 혜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가요. 여기는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저와 혜린은 처가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욕설과 고함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이상하게 상쾌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혜린이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도 손이 떨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끊어낸 게 다행입니다. 혜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유진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준혁도 막무가내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완벽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유진이 제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증거, 준혁이 사기나 다름없이 돈을 뜯어냈다는 증거,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혜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준혁과 유진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 끝에 저는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혜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고 한 달 후 준혁과 유진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돈을 대주지 않자 준혁은 빚에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채까지 끌었으며 사치스럽게 살았던 그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준혁의 집으로 찾아왔고 결국 그는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준혁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고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 얹혀 살게 됐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판결에서 재산 분할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명백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저한테 위자료를 물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유진은 공무원을 그만둔 지 오래라 마땅한 직장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아들, 딸을 다 잃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매달 조용히 보내주던 용돈도, 명절 때마다 사드리던 선물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결국 시골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준혁의 가족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반면 저와 혜린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뒤에서 돈을 빼가는 사람들이 없으니 회사가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직원이 20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2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에 가면 또 무슨 요구를 들어야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해리는 그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배워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가 창업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였습니다. 해리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6개월 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해린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끔 해린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해린이 말했습니다. 형님, 그때 형님이 먼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해린 씨가 함께 해줘서 힘이 났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준혁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에 수척한 얼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준혁은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지, 형님한테 제가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해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천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요.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이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압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탐욕을 뿌린 사람들은 비참함을 거뒀고 용기를 뿌린 저희는 자유를 거뒀습니다. 이제 저는 후회 없이 당당하게 살아갑니다.